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정치영이라고 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아마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불렸던 기관이고요. 성남 판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여행을 가려면은 그냥 무작정 가면 안 되겠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보다도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우리가 뭐 여행을 가더라도 뭐 잘 수 있는 여관, 호텔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아무 데나 가도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이 발달해 있으니까 자기 차를 몰고 갈 수도 있고, 뭐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모든 조건들이 구비가 돼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여행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어디 해외여행 갈 때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 해외여행 가기 전에 뭐부터 보통 하죠? 뭐 서점 가가지고 저 가이드북 같은 거 찾아가지고 그 나라에 대한 여행 그 안내서 찾아서 정보 수집하고 가면 뭐 보고 이런 거 계획을 미리 하죠. 옛날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비록 국내 여행이지만 어디 루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여행을 할 건지, 또 가서는 뭘 볼 건지, 경유지는 어디를 볼 건지, 그리고 잠은 어디서 잘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할 때 뭘 보고 하느냐? 오늘날은 우리 가이드북을 보고 하지만 그때는 아까 얘기한 이 유상기라는 자료가 여행 안내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여행하고 기록한 것들을 보고, 아, 이 사람 여행 보니까 여기 가서 자면 되겠구나. 요거는 꼭 봐야지. 미리미리 계획을 짜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아까 유명한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 기록도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유산기들을 묶어가지고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은 와유록이라고 그래요. 저거 어떤 뜻이죠? 와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예, 누우라자잖아요. 누워서 구경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은 지금 얘기하지만 금강산 여행이 다들 동경하는 거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여행은 아니었어요. 워낙 뭐 준비 과정도 필요하고 돈도 들고 또 뭐 한 달씩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금강산 여행을 원했지만 모두 갈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누워가지고 남들이 쓴 금강산 여행기를 읽으면서 상상하는 거죠. 누워서 여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와유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하고 대리 만족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사람들은 이 와유록을 읽으면서 금강산 여행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먼저 갔다 온 사람들, 미리 이제 금강산 갔다 온 사람들한테 정보를 또 얻죠.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가 제일 좋았냐? 어디를 꼭 봐야 되겠냐? 우리도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뭐 해외여행 갈 때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거기서 꼭 봐야 될 거. 그리고 뭘 먹으면 요즘 먹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즘 인터넷에 보면 음식 정보 이런 거 많이 올라와요. 사진 찍어가지고. 옛날 사람들도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험한 사람로부터 정보를 얻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이 산의 여행의 경우에는 누가 중요한 정보원이 되냐면은 이 승려들이 그 산에서 절에 이제 주재했던 승려들이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승려들 중에 이제 양반가에 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승려들한테 현지 정보를 많이 듣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가야산 여행한 사람 중에 정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야산 여행하기 전에 가야산의 해인사에 있는 승려한테 정보들을 얻어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얻나 하면은 꽃이 언제 피느냐. 언제 가면은 제일 꽃 구경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그 승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야산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산에 비해서 추워서 꽃이 좀 한 보름 늦게 핍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얻고 여행 시기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한 보름 정도 늦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 밖에 이제 뭐 정리표라든지 지도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행 계획을 짠 다음에는 이제 신변 정리를 해야 돼요.
왜 신병 정리를 하느냐? 요즘은 이제 뭐 우리 여행 해봤자, 국내 여행 길어봤자 뭐 제주도 갔다 와도 3박 4일, 뭐 4박 5일 이렇게 가는 게 제일 길겠죠. 근데 그 조선시대에는 한번 갔다 하면 대개 한 보름 정도 걸려요. 그리고 금강산 가면은 대개 한 달 이상 걸려요. 가는데 뭐 한 일주일 걸리고, 오는데 또 일주일 걸리고, 산에서 뭐 한 1, 2주일 머물고, 이렇게 여행을 하거든요. 뭐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미리 좀 준비를 다 하고 가요. 그래서 먼저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친지한테 잘 갔다 오겠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더 뭐 멀리 가거나 뭐 한두 달씩 이렇게 떠날 때는 조상의 사당이나 묘소에 가가지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가요. 그리고 이제 그 여정상에, 그러니까 미리 이제 내가 아까 루트를 짠다 그랬잖아요. 루트 사이에 있는 만약에 친한 친구나 뭐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미리 연락을 해요. 나 갑니다. 왜 연락할 것 같아요? 가면서 들리는 거예요. 들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받는 거죠. 뭐 저 잠자리도 제공받고 밥도 얻어먹고, 요즘 그게 큰 신세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전에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고, 또 온 손님을 아주 잘 접대하는 게 아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랬죠. 봉제사 접빙객. 손님을 항상 그 잘 대접하는. 그래서 미리 다 연락을 해요. 나 언제쯤 거기 간다. 그러면은 미리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그 편의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산길을 걸어야 되니까 미리 연습을 해요. 요즘도 우리 그 어디 멀리 가려면은 체력 단련 하죠. 똑같아요. 그래서 험한 산길을 가기 전에 미리 그 걷는 연습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 사대부들은 잘 안 걸어 다니거든. 그 다리가 약한 거죠. 항상 앉아가지고 책만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제 걷는 연습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직에 있는 관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그 임금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뭐 무단으로 내가 저 어디 놀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소를 올려가지고 임금님 저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은 아예 사표를 제출하고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공무 여행의 경우에는 임금님한테 가는 날 인사를 드려요. 그걸 숙배라고 하는데, 숙배 드리면은 그날로 무조건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전별이라는 거를 그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다른 데 임지로 떠난다 그러면은 그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멀리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우리도 저 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해외여행 돈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뭐 현직이나 월급 받는, 그 다음에 이제 고위관직을 연임한 사람들은 비용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죠. 그리고 또 가는 데마다 대접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아무 그게 없는 가난한 사대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행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친지의 도움을 받아서 뭐 누구 친척한테 가서 돈 좀 융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가는 여정상에 아까 얘기한 대로 친지한테 뭐 돈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여정상에 있는 관리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데, 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제 먹거리를 지원한다든지 숙박 장소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뭐 그 내가 이제 금강산 가는 길에 내 친구가 어디 뭐 철원에 지금 철원 그 뭐 군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철원군에 찾아가 가지고 그 친구한테 하루 재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침 저녁 먹고 그렇게 이제 여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교통수단을 친지가 여정상에서 제공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뭘 준비를 해가느냐? 여행 준비물을 좀 살펴볼까요? 그 돈하고 식량은 어떤 걸 준비하느냐? 일단 제일 중요한 쌀, 그다음 반찬, 술, 과일 이런 것들을 가져가죠. 술을 왜 가져갈 것 같아요? 가서 뭐 중간중간에 술 먹으면서 노는 것도 있지만, 여행을 즐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술은 어떻게 보면 비상식량 역할도 해요. 그리고 옷, 신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오늘날에는 이제 안 가져가지만 예전에는 이부자리도 다 들고 갔어요. 그리고 신발은 이제 그 제일 우리 여행 다닐 때 보면은 그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사극에 보면 이렇게 집신 뒤에 몇 개 달고 가죠, 배낭에. 왜냐하면 잘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 컬러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미투리나 집신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이라는 거하고 도롱이가 있는데 이건 뭘까요? 예, 비옷입니다. 그래서 도롱이는 이제 그 상당히 좀 무겁죠.
무겁고 또 부피가 크기 때문에 사대부들은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가져가지만 되게 유일하고 기름 종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종이에 입히면은 이게 방수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옷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추운데 높은 산에 오르는 경우에는 방한용 의복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두산 여행도 조선 후기가 되면은 있는데, 이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숙소가 없어요. 과거에, 지금도 뭐 비슷하지만, 백두산에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기 때문에, 민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야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텐트를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기, 취사도구 이런 것들도 가져가야 돼요. 산에서는 이제 밥을 직접 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솥이라든지 밥그릇 이런 걸 가져가는데 당연히 가벼운 걸로 준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사대부들 여행에 꼭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기록해야지. 아까 유상기 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가는 곳마다 사대부들은 또 시를 써요. 그림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꼭 들고 가야 돼요. 그것도 공부도 해야 돼요. 책도 들고 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가이드북을 일단 가져가고, 유상기 노정. 그 다음에 시집을 들고 가, 시집. 시집은 왜 들고 가느냐? 시를 쓰는데 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원하고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쓴 것들을 들고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심경, 근사록 저런 책도 들고 가는데 저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장거리로 갈 때는 약도 준비하죠. 예전 사람들도 그랬는데 소화번, 청심원 이런 것들을 이제 필수로 되게 준비를 하는데, 저 소화번이라는 거는 소화제예요. 토사, 광난 이런 데 먹는 약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침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물품으로 이제 칼도 들고 가고, 지팡이 필수예요. 요즘 우리 최근에 등산 갈 때 등산 스틱이 유행인데, 옛날 사람들도 산에 갈 때 필수품이 이 등산 지팡이인데, 척촉장, 청려장, 죽장 저런 게 이제 유산기에 많이 나오는 지팡이 종류입니다. 다음은 이제 교통수단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사대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교통수단 말이에요.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여행한다 그러면 걸어서 했겠죠. 그냥 도보로. 그렇지만 사대부들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를 갈 때는 무조건 말을 타고 갔어요. 말 타고 가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김홍도 그림인데, 이 노비가 한 명 따라가죠. 짐 메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말 잡는, 말 끄고 가는, 우리 견마잡이라고 얘기하죠. 견마꾼. 이렇게 한 명 따라가고, 뒤에 이렇게 또 짐 메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말 말고 딴 거를 타고 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흔한 게 이제 나귀 타고 가는 거죠. 나귀는 말에 비하면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은 굉장히 체력이 강하고 작지만 또 바위 많은 데서 잘 걸어요. 우리 자동차 선전에 작지만 강하다 이런 선전도 있죠. 나귀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장점이 말보다 적게 먹는데요. 그리고 가격이 또 저렴하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는 그런 상징이 있었는데, 말하면 이제 화려한 고관한테 어울린다 그러면은 나귀는 검약한, 검소한 선비를 상징하고, 말이 무관의 어떤 씩씩한 그런 기상을 상징한다 그러면은 나귀는 좀 더 이렇게 유유자적한, 여유 있는 유생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별로 흔치는 않지만 소를 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소를 타고 가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일부 구간에서, 특히 산길에서, 산길에서 소를 타는데, 왜냐하면 소는 더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옛날 사람들이 인식을 했어요. 천천히 걷고 하니까. 그래서 돌길이라든지 빗길, 이런 데서 소를 타는 경우가 있었고, 또 소는 세상 일을 등진 어떤 은사를 숨어 지내는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걸로 했죠. 그리고 이제 가마는 이제 아주 고급 관료들이 타는 거고.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이게 나귀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나귀도 앞에 이렇게 나귀 고삐를 잡고 가죠. 종이. 그다음 이건 소인데, 여기는 보면 소가 이제 여자가 아기를 안고 이제 소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소를 타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교통수단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에 이제 어떤 길을 갔느냐. 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사대부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한 길은 영로라는 길인데, 아까 얘기한 서울을 중심으로 한 큰 길들 있죠? 그게 이제 영로예요. 영로라는 건 뭔가 하면은, 한 30리마다 그 길 중간중간에 역이 설치되어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은 굉장히 중요한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항상 관리를 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고속도로는 가장 길도 넓었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역이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여행을 했어요. 가장 그러니까 빠르고 편하고 쉬운 길이죠. 그러니까 오늘 치면 이제 고속도로도 중간중간에 휴게소 있듯이 그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6대로를 많이 이용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금강산 여행자들은 경로라는 길을 이용해서 주로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이 이제 아까 우리 본 삼남로, 그리고 영남로라는 거는 이제 서울에서 충청도를 통해 가지고 경상도로 가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의주로 아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런 길은 이제 여행자뿐만 아니라 공무 여행자라든지 외국 사신들도 이용을 하는 길이죠. 자, 서울에서 금강산 가는 길, 경운로를 이제 대동여지 전도라는 지도에다 표시해 봤는데, 이 서울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원래 길은 여기서 이렇게 쭉 해서 경운까지, 함경도까지 가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경운로를 통해서 가고, 여기서 이제 꺾어져서 이 금강산 갈 때 입구에 해당하는 게 여기 지금 단발령이라는 고개예요. 그 고개를 넘어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보면은 제일 빠르게 직선으로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험한 길은 고갯길이라고 하죠. 물론 뭐 산길이 더 험하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길 중에, 그래서 이제 많은 유산기에 보면은 이 고갯길을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길로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 이제 산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개들도 많고 또 험하고 이런 이유도 있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을 훼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 풍수적인 생각들이 강했는데, 산은 이 지기가 흐르는 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을 끊거나 산을 훼손하면은 좋은 기운들이 끊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산을 훼손하는 거는 금기시했어요. 그래서 고갯길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날 이제 가보면 아시겠지만, 지지대 고개 같은 경우에 지금은 굉장히 밑으로 많이 팠어요. 한참 더 아래쪽으로 더 팠죠. 근데 과거에는 거의 산을 훼손하지 않고, 물론 이제 뭐 파고 하는 이런 토목 기술이 옛날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이제 훼손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막길에서 사실은 뭐 직선으로 이렇게 길을 만들게 되면은 차가 오르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사람이 직선의 길을 고갯길을 오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경사가 굉장히 급해져서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불꾸불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쉽죠. 등산 해보신 분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고갯길 중에서 특별히 통행량이 많은 곳에는 돌로 이제 포장을 했어요. 이 돌을 얇게 깔아가지고 포장을 하는데, 그런 돌을 깐 고개를 되게 이제 박석 포장을 했다 그래서 박석고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박석고개라는 지명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 박석고개라는 거는 돌로 포장한 고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박석 포장,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낙엽이 깔려서 잘 보이지 않는데, 문경세제, 이건 뭐 최근에 이제 뭐 한 거지만 이렇게 돌을 깔아놨어요. 그리고 이건 중령 옛길인데, 거의 고개 마룻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돌이 깔려 있죠. 그리고 이제 장승을 많이 설치를 하는데, 장승은 사실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장승을 왜 만들죠? 마을의 어떤 수호신, 그러니까 토속신앙에서 마을에 나쁜 게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마을을 지켜주는 그런 수호신 역할을 하는 게 장승이죠. 그런 신앙에서의 기능도 있지만 이 장승은 또 길의 표지판 역할을 했어요. 우리 도로에 가면은 요즘 길을 달리다 보면은 안양 뭐 몇 킬로미터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 장승도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게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던 장승인데 여기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천하대장군 밑에 서울 몇 킬로, 수원 몇 킬로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 도로 표지판, 이런 걸 특별히 노방장승이라고 해요. 길 옆에 서 있는 장승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더 볼까요? 이거는 논산에 있던 장승인데 여기 밑에 보면은 뭐 공주 30리, 이안 10리 여기 밑에 써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리가 흔한 건 아니지만 몇 군데 이제 다리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보면은 전라도 무안에 있는데 이 지도는 아까 본 김종호의 대동여지도인데요. 여기 길변에 보면 고막천교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지도에. 대동여지도에. 그 고막천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예. 자, 다음에 유람 중에 이제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구경하는 거, 산수 유람 하면 이제 좋은 경치를 즐기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제 부수적으로 또 이 사대부들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시 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시를 쓰는데 어떤 식으로 쓰나 하면은 시 쓰는 장소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누가 거기 가서 썼다 그러면은 그 다음 가는 사람들도 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쓴 사람이 쓴 시를 한번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느꼈구나. 나는 이렇게 느껴가지고 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시를 쓰는 장소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예컨대 북한산 유람하는 경우 보면은 지금 없어졌지만 산영루라든지 중흥사라든지 여기가 이제 북한산 유람의 가장 중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인가 하면 구파발에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저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지금 서울에서 올라가는 곳이 아니고 경기도 쪽에서 올라가는 그쪽에 많이 이제 시를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야산 같은 경우 해인사, 홍류동 계곡 이런 데가 유명하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 문화유산만 소재가 되는 게 아니고 산에 가서 친구 만나고 이별하고 이런 것도 시의 소재가 되고 또 승려들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이제 시를 써주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게 승려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절마다 유명인들 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책으로 묶어가지고 놔둬요. 그래서 누가 구경 오면 이제 그걸 자랑 삼아 내놓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 절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시를 써주고 갔다. 그러니까 일종의 방명록, 유명인의. 그래서 이제 청량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제일 위에 누구 시가 있나? 이황의 시가 있어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 쓰는 게 이제 일상이기 때문에 매일 쓰죠. 어떤 사람은 하루에 20편 써요, 시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쓰고, 뭐 쉴 때마다 쓰고. 그리고 이 시가 여정의 기록 수단이 되기도 해요.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이제 북한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어디 거쳐갈 때마다 시를 써요. 그러니까 자기 여정을 시로 기록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게 중흥동 계곡인데 여기 지금 물가에 이렇게 선비들이 앉아가지고 뭘 쓰고 있죠. 뭐 시 쓰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읽는 거 아까 얘기했는데 여행 전에 책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주로 언제 읽냐면은 잠자기 전이나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어요. 그리고 많이 읽은 책이 심경근사록이라는 두 개의 책인데 이게 어떤 책인가 하면은 마음 수양과 관련된 책이에요. 산수 유람을 가는 이유 중에 아까 공부가 중요한 공부의 수단이었다고 그랬고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경치를 즐기는 거겠죠. 좋은 경치, 문화유산 답사 이게 이제 하나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서 우리 좋은 데 가가지고 왜 심슨을 수련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산에 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읽는 책도 마음을 닦는 것과 관련된 그런 책을 이제 읽는 거죠. 그리고 아예 공부하러 산에 가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유람보다는 공부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절에 가가지고 요즘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왜 70년대 고시 공부하러 절에 많이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절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오가면서 또 잠자기 전에 친구들이 모였으니까 토론도 많이 하죠. 그리고 토론을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승려들하고도 토론을 해요. 절에서 주로 자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뭐 불교 이론, 유교 이론, 그러면서 이제 불교를 막 까는 거죠.
아, 불교는 뭐가 잘못됐고. 예? 그리고 이제 산의 어떤 고사나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제일 또 재밌는 게 바로 이 제명이라는 거예요. 제명이란 건 뭔가 하면은 아주 이 경치 좋은 데 가면은 우리나라 바위에 막 글씨 써놨죠. 그죠? 그게 바로 제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명승지에 가면은 한국 사람, 지금도 해외여행 가가지고 어디 뭐 해외 명승지에다가도 자기 이름 쓰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물론 굉장히 비판받아야 될 건데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의 전통이라기보다는 중국에서도 그랬어요. 그리고 중국의 유학자들이 산에 가서 썼거든요. 그게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중국의 유명한 뭐 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했으니까 나도 하겠다고 한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금강산 같은 데는 바위뿐만 아니라 절이나 정자의 벽에다가도 글씨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쓴 데는 빽빽하게 해가지고 쓸 자리가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청량산 같은 경우에는 청량산 혹시 가보신 분이 있는지 경북 봉화에 있는 산인데 거기는 여감으로 돼 있어가지고 바위에다가 새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되게 건물에다 써야 되는데 이왕이 어디다가 썼어요. 절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왕 글씨니까 그 후대에 오는 사람들은 그게 다 순례 코스예요. 거긴 꼭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건물이 이제 허물어지고 막 할 위기가 되니까 안동 부산가? 이왕 글씨에다 이렇게 테두리에다가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사대부들도 많았죠. 이름을 날리려면은 자기가 잘해가지고 학문이 뛰어난다든지 일을 잘해가지고 이름을 남겨야지 왜 바위에다가 글씨를 쓰고 가느냐.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이름을 쓰느냐. 사대부들이 이제 붓으로 써요. 바위에다가 이제 쓰면은 그걸 지워지겠죠. 그러니까 뭘 하느냐. 이제 파야지. 파는 건 누가 파느냐. 종이나 승려들이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금강산이나 이런 유명한 산에는 이게 전문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고급 기술자들. 그런 거를 이제 각자승이라고 그래요. 기록에 아예 각자승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화양구곡 같은 데가 엄청 많죠. 화양구곡은 이제 특히 송시열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이 노론 학자들은 송시열의 어떤 저걸 흔적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고 거기다 다 이름 쓰죠. 이렇게 뭐 순찰사 누구 아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름 쓰고 가고 그다음 하여튼 뻘겋게 이제 거기다 칠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건 무등산의 규봉암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보면은 바위에 빈 곳이 없어요. 다 이름 써가지고 지금도 금강산 가면 요즘은 이제 김일성 써놨죠. 김일성 그거를 글발이라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빨간 걸로 진짜 크게 이렇게 글씨 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제명 풍습에 대한 비판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거기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물놀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이 좋잖아요. 산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제일 흔한 게 이제 탁족. 탁족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옷 벗고 이런 거 싫어하니까 사대부들은 발 담궈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제 더위를 쫓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정신 수양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물이 흘러가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물 흐르는 거, 산의 모습 이런 게 옛날 사람들은 하나의 텍스트였어요. 교과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이 세상의 이치라든지 만물이 어떻게 운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내용하고 토요일 날 답사 가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과거에는 고개 아래 그 마을에 주막들이 여러 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막에서 쉬고 이제 한잔 하고 이제 고개를 넘어가지고 서울로 가는 거죠.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곳이 온논사라고 지금 여기 써 있는데요. 과천현, 조선시대 과천현의 객사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앞에 3칸이죠. 이렇게 3칸이 있고 지붕도 조금 더 높습니다. 대개 이제 동편방에 좀 더 높은 사람이 묵고 서편방에 이제 조금 더 낮은 사람이 묵고 출장 온 고급 관리들이라든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는 이제 임금님이 자주 왔다 갔다 하던 곳이기 때문에 임금님도 여기서 이제 묵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데가 이제 지지대 B라는 곳이에요. 이 지지대 B는 정조 임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와 있는 데가 지지대 고개고 정조가 이 고개를 넘으면서 천천히 가라 해서 지지대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예, 조선시대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무로 출장길에 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집안일 때문에 여행길에 나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특히 제일 재미있는 거는 이제 사대부들이 상가, 강을 찾아가지고 유람여행을 다니는 거였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평생 동안 만 권의 책을 읽고 또 만리의 여행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산을 찾고 강에 가서 자연을 즐기는 것이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의 한 수단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답사한 곳은 삼남로라는 옛길입니다. 삼남로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충청도나 전라도로 가는 조선시대 가장 크고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중에 남태령에서 출발해서 지지대 고개까지를 답사를 했는데요. 중요한 루트를 보면은 남태령 고개를 넘어서 과천현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인덕원을 지나서 이 지지대 고개까지 오게 되는데요. 특히 이 길은 조선 후기에 정조 임금이 사도세자의 능을 찾아가던 길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세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 그리고 볼거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